사건 발생이 9월 21일 날 이제 1시경부터 사실상 1시 50분에 공식적으로 수색이 시작됐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1차 서면보고 실종 사실을 보고한 것은요. 그 다음날 오후 6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다 지나서 9월 21일 오후 1시 50분이니까 9월 22일 1시 50분이면 12시간 지나잖아요. 6시 30분이면 4시간 대충 계산하면 16시간이 지나서야 최초로 보고를 받아요. 아니 우리 국민이 NLL을 넘어가가지고 월북이든 실족이든 이 납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국민이 NLL 그 민감한 그 남북 간의 군사적인 충돌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접경 지역에서 실종이 됐는데 그 실종된 사실을 대대적인 수색을 하고 나서 거의 한나절 하루 반이 지나서야 1차 서면 보고를 하는 대통령 측근 참모들. 이번에는요, 군이 보고 하나는 잘했어요. 현장에서의 조치가 비읍했지 보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의 북한의 목선 우리 NLL 월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조치를 잘못했다. 그래서 군 지휘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은 비교적 그 현장에서 즉 북한이 우리 실종 공무원을 9월 22일 날 오후 3시 30분에 발견해서 9월 22일 날 6시간 후인 9시 30분에 총격을 가하고 불에 태운 마지막 10시 10분까지 그 상황, 군이 가장 잘못된 조치를 했는데 군이 그 시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 요인은 바로 청와대의 무능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청와대 이때까지도 말하자면 대통령한테 서면보고만 하고 있었지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대통령한테 직접 왜 대면 보고를 못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이 골든 타임을 놓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이 이건 무능하거나 아니면은 무책임하거나 무관심해요. 서면보고를 받았으면 신병의 이상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를 하고 북측에도 통보를 해라. 돌려달라고. 이런 얘기를 한마디만 했더라도 이렇게 우리 그야말로 이 승조원 한 명의 목숨을 잔인하게 이렇게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아쉬운 점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차 서면보고가 9월 22일 날 저녁 6시 30분 그 다음에 1차 대면보고는 또 하루가 지나서 9월 23일 날 아침 8시 30분이 이루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도대체 이 시간 동안에 뭘 하고 있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 비판의 초점에 우리 국내 여야가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비판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어요. 이 보도의 핵심은 바로 뭐냐?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또 종전선언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사실상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이 북한의 이 만행은 소름 끼치는 죽음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그래서 앞으로 서울과 평양 사이의 긴장을 상당히 고조시키고 또 이 문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열망에 상당히 타격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AP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지는 핵협상 그리고 또 남북 간의 교류협력 중단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남북 간의 불편한 관계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NN에서도 지난 6월 달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이런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도 더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BC 방송에서도 이번 북한은 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총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지도 2008년도 박왕자 사건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외신 보도도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남북 관계 또 미북 관계까지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내 정치권에서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유엔 총회 연설을 그대로 하는 게 맞았느냐?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 주민이 어쨌든 간에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순수 민간인이 생명을 잃었어도 용서할 수 없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피살을 받았다. 그러면은 정부가 공격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신문학상으로 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민간인의 이런 생명을 이렇게 등가치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유엔 총회 연설이 도마에 올라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느닷없이 유엔 총회 연설하고 이런 우리 국민의 피격 첩보하고는 연계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수차례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차례, 아니 보고만 받고 있으면 뭐예요? 차라리 보고 안 받고 사고가 일어나는 거하고 보고를 받고서도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거. 보고를 받고 예방하지 못한 것은 무능의 극치인 것이죠. 예. 보고를 안 들었으면 그야말로 상황을 모르니까 또 그렇다고 쳐. 그런데 보고를 받고서도 22일부터 청와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1일 A씨가 21일 실종됐다는 첩보를 보고받는데 22일부터 사흘간 내부 대응을 공개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거 뭐하고 있었느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7시간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부 대응을 쭉 보고를 이제 공론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차례 보고했다. 제가 또 그랬잖아요. 9월 22일 날 저녁 6시 30분 1차 서면 보고, 그 다음에 1차 대면 보고는 9월 23일 날 아침 8시 30분, 그 다음에 2차 대면 보고는 9월 24일 날 9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세 차례 대면 보고가 있었어요. 맞아요. 세 차례 보고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쭉 얘기하면서 말이죠. 이 관련 첩보를 확인하느라고 대면으로 연달에 보고했지만은 좀 늦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청와대가 계속해서 이 사건을 팔로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유엔 총회 연설하고 연계시키지 말라는데 유엔 총회하고 연설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예,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전 녹화됐다고 해도 유엔에서 그 녹화된 연설 만약에 업로드 시키는 것만 늦추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해명을 했냐면, 정치 지도자의 연설은 의지와 신정의 표현이다. 이런 취지에서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는 종전선언을 통해 항구적 평화의 길로 들어서자고 제안한 것이다.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을 모르니까 그때는 오늘 메시지를 냈다고 해서 당장 현실화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내심을 갖고 내일을 준비하겠다. 아니, 지난 정부 내내 2018년도부터 18년, 19년 지금 20년까지 거의 3년째 종전선언 제재해봐야 국제사로부터 김정은이 수석 대변이라는 소리만 듣지 들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뭐 오늘 제안하고 오늘 효과 없다? 이런 근시안적인 사고를 하는 청와대니 얼마나 한심하냐. 예. 여기에 또 한술 더 뜨는 정치인이 있어요. 누구냐면 김경엽입니다. 김경엽. 이 사람이 이제 이해찬의 직계예요. 제가 이런 사람한테 참 의원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솔직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해서 못 붙이겠네요. 서해안의 분쟁과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확고한 국방태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아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있기 전에 지금 뭐가 있어요? 판문점 선언도 있고 평양선언도 있고, 그 다음에 9.19 남북 공동선언도 있어요. 9.19 남북 군사합의도 있어요. 군사합의에서 적대행위 일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 있는데 왜 이거 못 막았습니까? 그런 것들로도 못 막았는데 종전선언 한다고, 평화협정 한다고? 역사를 보면요, 평화협정 맺으면 바로 전쟁이 일어난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대부분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이 도대체 역사적인 이런 사례를 이런 김경엽이라는 사람이 알고서 얘기하는지 수준이 의심스럽다. 이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종전선언하고 이걸 연계시키면 안 되나? 더군다나 유엔 연설도 또 연설이라고 쳐요. 그러면 유엔이라고 하는 거대 국제기구 연설이니까 그럼 넘어가자고 치자고. 예. 그러면 23일 날 아침 8시 30분에 대면 보고가 있었어요. 그것도 비서실장하고 안보실장 둘한테 대면 보고 받았어. 그런데 그날 오전에서 군 진급 신고식이 있었어요. 여기에서도 또 평화타령이에요. 평화의 시대는 일직선으로 나 있는 길이 아니다.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평화를 계속 강조했을 뿐이지 북한 도발이나 군의 단호한 대응 같은 긴장감이 전혀 없었어요. 도대체. 그리고 24일 날에도 청와대 앉아서 좀 챙겨야죠. 디지털 뉴딜 문화 콘텐츠 산업 전략 보고회에 갔다가 오후 3시야 돼서야 보고를 받아요. 오후 3시. 이러니 기가 막히다. 그래서 정말 청와대가 종전선언과 연결시키지 말라. 그리고 또 바로 진급신고해서 평화 얘기만 타령한 거. 이러니 비판을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최소한도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옹호하고 나선다면
우리 국제사회에서라도 호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큰 게 뭡니까? 위기 시에 우리 한미동맹 미국 입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요, 시큰둥해요. 냉소적, 미국 정부 내에서는 회의론, 그 다음에 냉소적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이 동아일보가 국무부 직접 입장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외교적인 용어로는 한미 양국의 협력과 조율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회의론 그리고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종전선언을 하는 이런 중대한 이슈에 관해서 사전에 미국 정부하고 충분하게 조율을 거쳤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걸 보면 이런 것이 결국 미국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종전선언과 함께 제안한 게 뭡니까? 동북아 방역 보건협력 구상을 내놨잖아요. 요거를 모르니까요. 미국 정부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웬만만 하면 문 대통령 구상을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문 대통령 구상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협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외교적 용어예요. 흔히 얘기하는 외교 레토릭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제안을 했기에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하겠어요? 완전히 문재인 정부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 이런 걸 보면 무시당할 일을 했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이 미국 정부 내 한국 정부 제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특히 방역 보건협력 구상, 남북철도협력, 동북아철도협력 한다고 그랬다. 이게 동북아철도협력이 됩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불쑥 내놓은 제안으로밖에는 평가를 못 받잖아요. 똑같은 반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미국 내 전문가들 평가를 보면 더더욱이 노골적으로 이 비판적입니다. 대표적인 마이클 그린 전략 CSIS의 선임 부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아주 미국 내에서 상당히 유력한 그 아주 저명한 이 한국 문제 전문가입니다. 마이클 그린 NSC 보좌관 출신이죠. 이 NSC 아시아 선임 보좌관 출신인데 이 선임 보좌관은 VOA에다 뭐라고 했냐면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한 것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 종전선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한미군사훈련을 폐기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실만 줄 뿐이다. 예.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 종전선언 이런 거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한 단계에서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했다면 괜찮았겠지만 평화를 선포하는 그것으로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평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다. 이렇게까지 혹평을 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아주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다. 한국정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열쇠가 아니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한국정쟁을 영구히 종식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전이 끝났다고 그저 선언할 수 없다. 그런 선언은 다른 조치들이 따르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지금 혹평하고 있어요.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무기 관련 사안 등 현재의 충돌 상황에 대한 해법을 향한 다른 움직임과 연계해야만 한다.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공식전 단계만 단독으로 취해진다면, 즉 종전선언만 한다면 그런 비핵화 움직임의 중요성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평가해드린 거하고 이 미국 내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해경, 우리 군 당국에서는 월북한 걸로 보고 있어요. 월북, 자진 월북. 그 이유는 실종 당시 실종자의 신발이 현상에 남겨져 있는 점, 당시 조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는 점, 그리고 평소 채무와 같은 고통을 호소했던 점, 여러가 그러면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관련 첩보, 자진 월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친형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절대로 국가 간도 굉장히 강하다. 투철하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어업지도 하는 일이 위험하고 어려우니까 관둬라. 이렇게 해도 국가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고 보람이 있다. 이러면서 8년째 계속 일할 정도로 국가안이 투철하다. 북한에 월북했다고 하는 것은 군이 당시 상황을 알고서도 국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떠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조만간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에 공식 항의하겠다. 이렇게 강력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 왜? 표와 탄핵만 하니까.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 출신 국회의원들 둘이 있죠. 이번에 지성호 의원하고 그 다음에 태영호 의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의원들도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그리고 남북한 이러한 이 사건에 관해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라. 이렇게 지금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국민들도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고 정부 대응의 안위를 규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